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광복절 사흘 전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1시 정각에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 사흘 앞인데 광복 대란인 것 같아요. 일본 관련된 뉴스가 왜 이렇게 많죠? 어지러운 뉴스인데 다 들어보세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의 강제 동원 사실을 감추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우리 정부가 협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에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됐다 이래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대한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엄청 센 발언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광복절 공식 행사 불참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도 있었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야권 분열이다 이런 평가 받다가 이제 실제로는 여권 분열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바다 조금 건너서 일본에서도 소식이 어지러워요.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하겠다고 일본은행에서 선언을 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미국 빅테크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많은 타격을 입었죠. 그러면서 또 그 방침을 철회한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와중에 일본 주가 엔화 급등락하고요. 100년 만에 대지진이 온다는 주의보가 나와서 일본 열도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치가 경제다에서 국내 정치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뒷코너에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전 고베 총영사시죠. 오셔서 지진, 고금리, 금융불안 맞은 일본 내부 사정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는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김준일 평론가 나온 방송 보셨어요? 요즘 저도 금요일에 출연시켜 주세요. 주가 얘기 좀 같이 하시게. 저 진짜 주가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뭐 손해 많이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할 수 있는가? 손해 안 보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딸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모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잃을 수가 있는가? 제 노하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노하우 있으신 것 같은데 김준일 리딩방 만들자는 댓글이 금요일 방송에서 나왔는데 뭐 제가 무슨 주식 전문가 행사를 하면은 진짜 고수들이 비웃죠. 뭐 통장 인증해라 이제 이런 댓글 나올 겁니다. 뭐 옛날에니까 하도 오래전이고요. 저는 뭐 제가 주식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하면은 결국은 돈은 번다. 네. 그리고 과세는 해야 된다. 뭐 이미 이거가 과세는 절대로 안 된다. 과세 다음에 토론하시죠. 머리 아파지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도 깎아달라고. 금투세 폐지 반대 막 얘기하셨어요.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금투세는 폐지해야 됩니다.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자꾸 뭐 선진국, 세계 모든 나라 이거 다 금투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된다.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금투세, 자본이득세가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요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나라들 없습니다. 딱 어쩐지 주식시장에서 돈 버신 분하고 안 버신 분이 이 입장이 반대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거 밀고 있잖아요. 금투세 폐지. 그러니까 요거 조금 있다가 논의해 보시죠. 조금 있다가 먼저 얘기해야 될 이슈가 좀 있어서 요거는 이게 좀 우리 즐겁게 얘기하다가 좀 안타까운 일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이분이 김아무개 부패방지국장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송가를 하셨다고 해서 요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잠깐만 말씀 나누시고 또 다른 이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시죠. 자기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의 이 사망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뭐 이분의 메시지나 이 권익위 국장님의 메시지라든지 그 주변 지인들한테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거 토론을 한 것도 있고 이분이 정말로 이 부패 방지에 대해서는 진심이었던 분이고 영국에서 유학까지 하면서 부패 방지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분이고 본인이 권익위에 굉장히 직원이라는 것에 어떤 그러니까 자부심, 이제 프라이드를 가졌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종결 처리하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이제 명품백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에서 지금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사실상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체 종결을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괴감 그리고 괴로움, 어떻게 권익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권익위 내부에서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통위원으로 가셨던 그 권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뭐 지금 유철한 위원장, 뭐 정승윤 부위원장 등등등 이분들이 일단 입장 표명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뭐 모르겠어요. 사퇴를 하실 분들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하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시는지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야당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미온적이지만 야당에서는 최소한 이거를 뭐 국회에서 다루고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완전히 공적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켰잖아요. 모든 기관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권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맘대로 김건희의 나라처럼 이렇게 맘대로 하는 거는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조금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극단적 선택하신 정황이 직접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 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 예전에 그 군 부재자 투표 고발을 하셨던, 그 부정선거 고발을 하셨던 이지문 중위 그분이시죠. 이분이 통화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 결정과 관련, 종결결정, 김건희 여사 관련된 종결결정과 관련된 괴로움을 토로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품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일이 권익위에서 일어났을까? 권익위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공직자들, 정부의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역할은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열중한 그것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의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역사에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린 정말 나쁜 사람들, 원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대한민국 권익위를 이렇게 망친데 큰 분노를 느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보수파나 국민의힘은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저는 대단히 공직을 맡기는 부적절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가면은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국민의힘 보수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좀 결별하고 거리두기 해서 보수 우파 자체를 리셋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정말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나서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왜냐면은 국회가 이런 일을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증언도 듣고 자료 요구도 해가지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확인해보고, 그것이 이 담당 권익위 간부의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었는지를 밝혀야죠.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것을 그냥 대통령 부부를 또 보호하는데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의무를 이용을 한다면은 국민의힘도 저는 국민을 대표할 집단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과 멀어지는 행동과 판단과 주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정무위원회 안 열고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안 열 수도 있죠. 뭐 지금 여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는 게 맞아요. 뭐 여야 이런 걸 당연하지. 떠나서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 지금 정무위원장이 누구죠? 제가 근데 지금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냐면은요. 이거를 지금 정승윤 부위원장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여자를 교묘하게 함정 수사로 이용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거를 자체 종결시키고 수사를 안 넘겼다라는 건데 모든 게 김건희에서 막히고 김건희한테 아부한 사람들이 잘 나가요. 자, 지금 이번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임명된 분이 있어요. 최철호라고 있어요. 이분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으로 맹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때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SBS 편상욱의 브리핑에서 그 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지 무슨 얘기야? 라고 해가지고 SBS를 징계를 했는데 나중에 MBC가 이제 그 명품백 관련해서 스트레이트였나 거기서 보도를 하니까 아니 아주머니가 평범한 아주머니가 받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앞에는 여사님이라고 여사 안 붙였다고 또 막 난리 쳐가지고 방송사 징계주더니 여기는 아주머니가 받을 수도 있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징계주고 논리도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으로 이번에 갔습니다. 지금 이진숙이 가자마자 2명 산하기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민영삼 안치고요. 여기에 최초로 왔었습니다. 민영삼은 본인이 김건희 여사랑 얼마나 가까운지 주변에 엄청 얘기하고 다니는데 지금 저도 코바코에 아는 직원이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내가 김건희랑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 얘기하고 다닌대. 직원들한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예.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게 본인한테 어떤 권위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리 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따붙다 열심히 보셨나 보지 여사님이. 근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본인이 입으로 하고 다닌다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다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만사 건통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김건희를 통합니다.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라는 게 제가 지금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무위원장은 윤핵관 중에 핵심 중 한 명인 윤한홍 의원. 아 윤한홍이야? 네. 그러면 뭐 좋아하겠네. 안 하겠네요. 네. 안 하겠는데. 네. 하여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정무위원장 차원에서 뭘 결정하고 안 하고는 당론으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대표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윤핵관들하고 뭐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랑 별로 그렇게 썩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결정을 하더라도 싫은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정무위원장 잘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기계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당대표가 당론 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시키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안 하면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언급은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입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넘지 말아야 할 DMZ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근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요.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막 국민의힘 의원들 가만히 있겠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라의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맞냐고요. 근데 보수파에 정말 뼛속까지 보수입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워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도 상임위 열어서 좀 조사하고 이 문제는 좀 유족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이때 가장 큰 정무위원회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게 밝혀지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본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이 친일 문제가 다시 또 일본 문제, 친일 문제 이게 우리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광복절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광산 문제 이게 좀 계속해서 야권에서는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도광산 문제는 정부가 할 말이 없죠. 이거는 뭐 없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쪽에서 양해가 아니라 뭐지? 강제성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이재정 의원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저쪽에서 강제성 여부를 인정하는 거를 거부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협상을 뭘 한 거냐, 도대체. 그리고 이거는 키를 우리가 쥐고 있어요. 유네스코에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은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이거는 못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지렛대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외교부가 하면은 한국의 국익에 이제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안 되면은 한국의 이익이 침해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느 나라도 어떤 나라하고도 약간의 긴장 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아니라 뭐 중국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우리도 모든 거에다 미국이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없잖아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5배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겁니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받아낼 수 있는 거 받아내고 군함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본인들이 전시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1000km 떨어진 980km 떨어진 도쿄에다가 만들었으면 야 그러면은 군함도도 여기다 옮겨 앞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해줘.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2km 떨어진 아무도 안 가는 데다가 전시관 만들지 말고 바로 앞에다 해줘. 그러면 우리가 이거 통과시켜 줄게. 강제성 명기해줘. 이렇게 딜을 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해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방침 외교부 장관이라고 매국 놓을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대통령이 저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 이거는 뭐 지시를 받았든 알아서 뭐 기었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참 오므라이스 좋아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오므라이스 그냥 가서 일본 가서 많이 드셔라 그냥. 그게 엄한 나라의 완전 정체성까지 이렇게 망가뜨리지 말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끝내주는 경제의 작가님이나 PD님이 반정부주의자예요?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정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아이템을 다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기조대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 맞춰서 다 함께 결정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참 벌어지는 거죠. 이건 외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굴욕이에요, 굴욕. 그러면은 저렇게 굴욕적인 외교 행태를 보였으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거 이렇게 좀 용인해 주는 대신에 이거 얻어왔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호구 잡힌 거, 퍼주기 한 거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자기 직을 걸고 대통령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후손들 얼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외교부 장관직을 던졌어야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입장과 기조를 관철시켜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공직자들이 이래서 되는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일본 이슈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쫙쫙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왜 그러냐면은 그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이슈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반발이 거세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대한광복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이시고 여권 인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지금 광복절 공식 행사 참석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에 일본 우익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든다. 이런 이 강한 반발을 하시고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쪼개지는 거죠. 조국혁신당도 뭐 참석 안 한다고 그러고. 정말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이념, 진영을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광복절 행사 자체도 이렇게 갈갈이 찢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이 뉴라이트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명을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어봤는데 조선일보도 지난주 칼럼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하냐라는 칼럼을 썼다가 오늘은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기사를 쓴 거 보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좀 헷갈려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서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민지 근대화 주장론자라는 거. 일본의 점령이 대한민국 근대화에 도움이 된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기사를 썼고 또 하나는 일제 식민지 감정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뭐냐. 이 사람이 일본이라고 했거든요. 일본. 그렇게 얘기한 거는 빼놓고 기사를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그렇게 무리가 없는 인사예요 라는 명분을, 근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기사를 빼먹는 상당히 무리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그 이종찬 회장이 중요한 말씀하셨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종찬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처음에 만나서 지지하기로 했을 때는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전전의 일본과 전후의 일본은 다른 나라고, 전전에 했던 그 많은 범죄 행위는 다 비난받아야 되고, 전후의 일본하고 미래를 보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도광산 등재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 해석에 대한 거, 일제강점기가 불법 점거였냐, 아니면은 진짜 우리나라를 합병했다 그냥 다시 돌려준 거냐, 그러면 건국해서 4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된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는 이게 지금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이 무리한 이런 이제 역사적 인식까지 다 동원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계열이 왜 이제 이게 왜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승만도 공과가 있고 박정희도 공과가 있고 뭐 이렇다면은 뭐 김대중도 공과가 있고 다 공과대로 평가를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승만을 무결점의 무오류의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승만과 대립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쪽 계열의 사람들을 다 악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구를 계속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8월 15일에 김구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발간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누가 하냐면은 정안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영훈 교사하고 이영훈하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된 그 이제 김낙년 그 이제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다 이제 같은 부류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자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이승만 짱이야. 그러면 김구는 문제야. 김구가 이렇게 테러만 하려고 하고 오히려 단독 정부 수립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통일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한국을 만들려고 한 김구는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고 김구가 특히 임시정부에서 주축이 돼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임시정부도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임시정부 자체를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있던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를 지우려고 하는, 그래야지 이승만이 이제 존재가 더 부각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김구를 치고 임시정부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 우파 내에서도 주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주류로 끌어올린 게 지금 윤석열이고요. 굉장히 삐뚤어진 역사관이다, 이거는. 이거 누가 이거 인정을 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없었으니까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시정부가 정말로 정부였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되려면은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기로 한 거는 여기를 역사의 공백으로 남겼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1919년 임시정부 이후로 45년까지 그 항해 무장투쟁부터 해가지고 외교적 노력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역사로 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 안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식민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류의 생각으로 끌어올린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그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독재했잖아요. 4.19 혁명을 일으키고 뭐 마산에서 뭐 하고 뭐 3.15 부정선거하고 뭐 그거를 어떻게 미화를 하나요? 그거는 나쁜 거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이승만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던 뭐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미국에서 뭐 좀 과대평가됐다고 하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을 독립운동에 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했다라는 뭐 이런 부분 상대적인 것도 그냥 저는 영웅화 신격화하면 안 된다. 누가 됐든 그게 뭐 좌파든 우파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과 과를 같이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무오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오류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저는 김구, 이승만 이 두 분 다 건국과 독립의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어쨌든 1945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뭐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들어와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은 인정을 해줘서 막 진보 진영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이승만은 뭐 부정부패한 사람, 이 사람은 뭐 대통령으로서도 인정 못해. 그러한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하겠고 또한 보수우파 뉴라이트 진영에서 김구에 대해서 폄하하고 여러 가지 뭐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까지 얘기하나요, 요새? 그럼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막 북한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남북 이렇게 연합 합작하자고 한 것에 이용을 당했다. 김일성 체제를 공고화시켜 주는데 김구가 이용당했다. 막 그러면서 화면에 김일성은 앞에 가고 김구 선생은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것까지도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승만을 폄하하고 김구를 폄하하고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리에 맞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독립기념관장이 어떻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성을 하고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하는 사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앉혀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주장하고 그건 인정. 그런데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공적인 기관 아니에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정말 울부짖을 것 같아서 저도 화가 나요. 지금 딱 뉴스에 떴는데 또 이분이 김영석 관장이 그 8.15 광복절 경축식을 독립기념관 차원에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37년 동안 해왔다는데 네. 이번에 취소했대요. 왜요? 본인이 정부 광복절 경축 행사에 가셔야 한다고 해서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뭔 말인지 갔다가 와서 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오전에 10시 갔다가 오후에 한 2시쯤 하면 되잖아.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축식을 개최하기 어려워서 취소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가 안 그럼 되는 취소를 해서 이거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참 진짜 처음 보는 일들이 이 정부에서 많이 발생하네요, 정말로. 화가 나네요. 근데 핵심은 장 소장님께 요거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김구 얘기하고 이승만 얘기할 때 뭐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헌법에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정부의 적통이다. 이거를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 계승해야죠, 아니냐가 당연히. 사실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자는 그렇죠. 계승해야 되는 게 계승해야죠. 원래 우리나라 보수파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헌법 전문에 들어가 그걸 부정하는 있잖아요. 거는 주류가 아니라는 김준일 평론가 얘기는 맞는 거예요. 주류가 보수우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보수우파 당연히 그걸 부정하면은 보수우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이비 셈인데. 보수우파죠. 그런 사람들. 사이비 보수우파를 흉내내서 거기 기생해가지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먹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극단주의자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셈이 저는 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임명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론이 나와서 잘 살펴보시고 취소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아니 그분 자체가 그냥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뭘 취소를 합니까? 거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이 자리에서 바로 임명을 다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선일체야 내선일체 지금 거의 지금 뭐 무슨 취소는 무슨 취소야. 아,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알고 화가 나요. 다음 주제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광복절하고 연관이 있어요. 광복절 대통령 특사 때문에 지금 네.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원래 야권 분열
전략이라고 막 야당에서 비판하고 나섰는데 갑자기 여권 분열이 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 복권을 던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와, 거봐라. 이렇게 정치권에 논란이 벌어지지 않냐. 야권 분열이다. 어? 이재명 일극 체제를 우리가 좀 완화, 방해, 따르게 바꿀 수 있다. 병렬시킬 수 있다. 그런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동훈 당대표가 반대해요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이거 여권 분열되게 생겼거든요. 지금 갈라졌어요. 지금 쫙.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위두훈이에서 당원 게시판을 점거해가지고 지금 김경수를 지금 복권시키면 어떻게 하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위드훈이가 오세훈 시장 한동훈 팬클럽. 아, 한동훈 팬클럽. 위두훈이. 아, 위드훈이구나. 네. 거기서 지금 난리가 났고 당직자들도 지금 쫙 갈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큰일 났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음모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 김경수의 사면에 아주 뒤에는 양정철 전 원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발당해, 김경수 복권에? 고소당해. 좀 저희 그런 것좀 추측입니다. 그런 것 좀 왜요? 하지 마요. 왜 이거 가지고 왜 양정철 고발해? 원장하고 무슨 윤석열 양정철이 대통령하고 고발해. 왜? 어떻게 영향을 끼쳐요? 왜 고발하지? 아니 음모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설, 음모, 상상. 그런 게 명예훼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선 일체문자라고 하는 게 더 무슨 문제지.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아니 근거로? 저의 여러 가지 정보와 네. 저희 종합적인 판단,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 지금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이재명이 아니면 민주당이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네 안 했네 막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난번 영수회담 때 얘기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영수회담을 좀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양정철, 뭐 박영선, 뭐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것도 양정철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랑 양정철 수석이 원장이 상당히 좀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양정철 원장이 어떤 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내피셜.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요? 야권을 분열시키기. 지금 양정철 원장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좀 친밀하게, 긴밀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던지면은 한동훈이 반대할 거니까 여권 분열해서 우리가 한동훈을 혼내줄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지금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조금이라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을 던져보시죠.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는 최상병 특검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라서는 거 아니냐. 시기는 뭐 언제인지 몰라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 김경수 복권 문제가 좀 일찍 터졌네요. 이게 네. 불씨가 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없어요.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당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생각지를 못했죠. 사실은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실 공개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비공개로 이제 주변을 통해서 얘기를 이제 알린 건데 그래서 지금의 한동훈의 입장도 이거를 우려를 전달한 거지 공개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다라는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거를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은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것이 당 대표의 어떤 책무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초에 이낙연 그러니까 전 대표였죠. 당 대표를 지냈고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을 했던 이낙연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하자 대통합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꼬꾸라졌어요.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지자들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사면은 무슨 사면이고 대통합 뭔 소리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사면이나 화합은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은 세게 나가는 게 맞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교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래서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 그러면은 굳이 이낙연처럼 두드러 맞지는 않을 거잖아라는 것도 의견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본인은 더 강하게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보수층에서는 어쨌든 김경수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뭐 당연한 거죠. 보수층 입장에서는 아니 드루킹으로 그 댓글 조작한 사람 어떻게 이걸 해줄 수가 있냐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화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왜 이런 데까지 하려고 그래? 라고 해서 용산에서 불쾌해하는 것이고 얘 이거 안 되겠네 얘 약간 이런 거고 다만 저는 뭐 다른 것들 가서 의견도 못 내나 그 생각을 해. 뭐 찬성을 반대를 떠나서 한동훈이 한동훈이 의견 내면 안 되지. 그거. 아니 나는 낼 수 있다고 봐.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왜? 몰라.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장 소장은 안 된다고 하시고 저는 의견도 못 내나 이 생각. 무조건 당정의치를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들어요. 저는 뭐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는 의견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또 용산에서 저렇게 불쾌하는 것도 좀 꼴불견이다 이 생각이 하나가 들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사면론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온 지 한참 됐잖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사면 됐고 복권이죠. 이번에. 복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은 지금 이거를 가지고 누가 먼저 얘기를 했네 안 했네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웃긴다. 뭐 얘기를 했으면 어떠고 안 했으면 어때. 얘기했겠지.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3번 있었다라는 거. 한 번은 최근에 박찬대 권한대행한테 대통령이 용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박찬대가 정경심하고 김경수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톤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죽어도 이번에 정경심하고 김경수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해야지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려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용산에서는 김경수 얘네 친명들 김경수 풀어주는 거 별로 맞득치 않아 했어. 이런 거 언론 플레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이재명이 품이 넓은 사람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요청을 해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하는 그거 안 중요하다 솔직히. 뭐 풀어주라고 했든 말을 하고 했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그래서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있는 건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대표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김경수 반대할 수 있어요. 김경수 반대할 수 있지. 그러면은 조윤선, 원세훈 이 사람들 지금 다 사면 복권해 주는 거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입장인지 드루킹 때문에 댓글 조작으로 나라가 뭐 민주주의가 위기였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진짜 위기였던 거는 원세훈이 한 거예요. 국정원이죠.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댓글 달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다 반대해야지. 본인이 공개적으로 저는 원세훈도 반대하고 김경수도 반대하고 다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면 내 그 진정성 인정. 근데 비겁하게 김경수만 쓱 반대하고 지지층한테 아주 못된 것만 배웠다. 그래서 비판하시는 거고. 근데 안 오랜만에 된다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약간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의견 내면 안 된다고. 복권을 반대. 대통령이 아직 확정하고 결정한 건 아니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건의했다라는 거는 용산에서 명단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좀 해가지고 올려 이렇게 사전에 조율해서 끝난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건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그건 영린을 건드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는 이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과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결정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이거는 좋아요. 나 대통령님하고 같이 정치 안 해. 나 같은 플랫폼 안에 없어. 나 대통령 무시하고 난 내가 할 길 갈 거야. 이러면 여권의 당대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권은 대통령을 따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비공개 조율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불쑥 던지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잘못된 행태다.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옳지 않다? 전략적으로 잘못됐죠.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한동훈 체제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내 더럽고 치사하지만 진짜 한동훈 내가 체면 한번 내가 살려준다. 네, 진짜 한동훈이 반대했으니까 이번에 그럼 조윤선 원세훈까지 그냥 다 이제 복권에서 제외.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건드렸어? 한동훈 무시. 그냥 그 사람들 다 복권시켜봐요. 한동훈은 완전히 여권 내에서 리더십과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친윤들이 이제 더 바로 할 거예요. 이제 인간말종 장해찬 같은 인간 또 이제 페북에다가 써가지고 한동훈 너 어쩌고 저쩌고 할 거고 윤핵관들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흔들어대기 할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권위랑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한동훈이 너무나
조급하고 성급해 보인다. 뭐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아니 내선일체 강조하는 친일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선일체 안 하셨어요. 왜 그래? 우리 대통령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한동훈도 홀로 서게 해야지 언제까지 친일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저렇게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음모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냥 임명하겠지 뭐. 아니 그러니까 복권 그대로 간다? 복권하겠지. 왜냐면 조윤선 아니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김경수나 이 사람들을 빼면은 대통령은 완전히 면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극적으로 한동훈 편 들어줄게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야권이 반발하겠지.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에서 우중까지 물어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지금 장난해? 이렇게 야권이 또 반발할 거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장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딱 복권 그대로 해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 확 흔들리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위상도 확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밀어주겠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바꿀 수 근데 있잖아요. 한동훈 쪽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복권 그대로 시행을 하셔도 나는 당원과 국민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잃는 것은 별로 없다. 손해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런 결정 과정도 보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주위에 참모들하고 이제 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불쑥 던지고 다른 사람들은 황당해가지고 이거 뭐지? 하여튼 6시간 동안 한동훈 쪽에 있는 분들이 대혼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서로 황당했다라는 거죠. 막 서로 수습하고 말 다시 뒤집고 저 그냥 찬성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했고요. 안 하는 게 맞죠? 막 이렇게 논리를 바꿔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리더십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리더십 스타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스타일인데. 어디서 봤죠? 문재인 대통령. 아니 예전에 안철수 대표도 그런 비판 많이 받았어요. 큰일 났어요. 댓글 많이 주셨네요. 박상현님, 김준일 여전히 잘생겼다? 언제 잘생기셨길래 여전히라는. 계속이죠. 저는 지금이 제 전성기입니다. 강지현님, 장 소장님 힘내세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잘생겼다고 하고 이분은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의미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림님, 뽀기맨님, 야인 오마님 감사합니다. 네. 주제 하나만 더 좀 더 짚어볼게요. 한동훈 대표 말씀하셔서 네. 한동훈 리더십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장면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하나는 네. 영수회담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통령한테 하자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두 대표가 먼저 만나라 여야 대표가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 빼고 둘이 만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상병 특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야권에서 막 압박하잖아요. 먼저 발의하고. 그러니까 나는 민생하겠다. 그러면 전기료 할인, 아까 말씀하신 금투세 폐지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동훈 대표 리더십 어떤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둘이 만나든 셋이 만나든 뭐 따로 만나든 이렇게 열린 마음. 아니 저 빼고 만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꼭 끼워주세요. 이런 것이 잘못된 행동이지. 이전까지는 이렇게- 보통 그러지 않았어요? 네. 당대표들이? 근데 어쨌든 여야 간의 대화가 너무나 막혀 있으니까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마음을 비웠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게 점점 발을 빼는 것 같아요. 한동훈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도 나와가지고 에이 뭘 또 그거 지금 상황이 좀 변경된 것 같은데 뭘 굳이 지금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동훈 당대표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당대표로서 차기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기 전에 했던 얘기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영수회담 전에 영수회담 하자고 하니까 그때는 김기현 대표가 나랑 만나야지 무슨 얘기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말로 원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나랑 만나야지 당대표 대 당대표로 여당 야당이 그래야지 이제 영수회담을 좀 연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자 만나세요 두 분 이렇게 하면은 뜬금없잖아. 조금 뻘쭘하잖아. 안 만나기도 그렇죠. 좀 여당 대표도 만나라고 하는데 왜 안 만나?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얘기하는데 자 만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용산이 원하는 걸까? 한동훈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다. 내가 보기에는. 스타일리스트. 아니 스타일리스트. 전략적으로 근데 반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반기까지는 그렇잖아요. 아닌데 반기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존중한다는 척하지만은 용산에 살짝 곤란하게 오히려 여 밑에서 뭐 당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뒷짐지고 딱 빠지니까 용산이 약간 당황하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도자 이미지가 확실히 꼬리를 좀 꼬리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이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봐야 되지만은 결국은 지금 천하람이 지금 들어와서 개혁신당에서 먼저 발의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좀 할 거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금투세 폐지, 전기요금 할인 이런 민생 드라이버는 임팩트는 별로 없겠다 이런 판단이세요? 금투세는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민주당이 조만간 지금 당론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폐지가 되거나 연기가 되면은 한동훈이 본인이 했다라고 자랑은 하겠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금투세 문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자꾸 뭐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하는데 왜 안 해? 우리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 도입해야 돼라고 하는데 미국은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지금 시스템이 규정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는 1억까지는 또 세금을 또 안 매겨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미국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금투세까지 하면 이중과세가 되고 1,400만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불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금투세 가져올 수 있어요. 자본, 소득세, 이익세 도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진화된 다른 금융, 외국의 그러한 금융 시스템도 함께 도입을 해라. 그래서 금투세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지 말고 다른 제도도 보완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도입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해야죠. 맨날 저 얘기예요. 선진화된 거 언제 금투세 합니까? 하기 전에 아, 개인 시작해서 투자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그동안도 거냐고. 2년 동안 뭐 했냐고요. 그러니까 상법을 개정하면 된다. 상법 개정 안 하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지금 집권 여당이니까 해야 민주당이 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지금. 왜 하냐고요? 왜 상법 개정을?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지 제 말은. 왜 잘못했어요 그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에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최대 주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금투세 이 세금 하나 문제만 갖고 여야가 좀 싸우지 말고 자본시장을 위해서 금융시장을 위해서 이 주식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세금 체계를 좀 체계화해라. 자, 저는 국민연금 그렇게 어디 말씀드려요. 갔습니까? 왜? 대통령이 곧 8월 말에 얘기하신다잖아요. 좀 21대 지켜보세요. 국회 말에 국민연금을 포괄적으로 다 얘기해야 된다. 22대 가자마자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딱 8월 말에 지나면은 하신다잖아요. 또 이제 다 구라입니다. 구라 전부. 그냥 시행하고 시행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바꾸는 게 맞지. 이것 때문에 미루고 저것 때문에 미루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예.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주식 투자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 들으면 진짜 화가 난다니까요. 그분들은 어차피 세금 안 내요. 이익이 나야 돼. 나는 그분들이 다 세금을 냈으면 좋겠어. 5천만 원 이상씩 다 벌어가지고 다 세금 내는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상법 개정안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개인 바꿔야 된다고. 투자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좀 제대로 좀 완비 좀 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같이 하자, 같이. 생생하네요. 수익률 마이너스 30%인 장성철 소장님, 수익률 33% 플러스 김준일 평론가님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토론을 하시는 모습 너무 저는 아름답습니다. 1,400만 네.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성철 소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경제다였고요.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엔비디아가 조금 실수하는 건데 블랙웰 즉 GB200의 출시를 3개월 연기했잖아요. 네. 이런 3개월 연기가 대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빅테크들은 충분히 H100을 샀어요. 그러면 4분기 때는 지금 예산을 잠가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블랙웰을 사자. 근데 블랙웰이 안 나오고 3개월 뒤로 나와요. 그러면은 요 3개월 동안요 H100 안 삽니다. 여러분 사겠어요? 블랙웰 살 거라고 돈 쟁겨놨는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쟁겨놨는데 각 기업마다 블랙웰 살 거라고 해가지고 왜 블랙웰은 2.5배 퍼포먼스가 많이 나는 가격 대비 쓰고. 효율성이 더 좋아요. 네네. 그럼 H100을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H100을 사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져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딱 4분기 들어가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올해 4분기 때 엔비디아의 매출은 떨어질 겁니다. 블랙웰이 출시가 늦어진 것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가 어떠한 태도를 투자자들이 가질 것이냐. 아우 그래도 블랙웰이 나와서 다시 오를 거니까 괜찮아 라고 기다려줄 거냐. 엔비디아 세상에 매출이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을 해? 무서워. 매도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체인이 깨질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전 고배 총영사님이십니다. 모시고 한일 관계 일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그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를 쏙 빼고 등재를 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찬성했다. 이 협조한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확산되면서 파문이 정치권에서 많이 일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전문가시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정말 저는 조금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1910년에 강제병합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1910년 합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가 아닌 겁니다. 1910년부터 45년 있었던 것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국 식민으로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때는 봉합이 된 건데 그 뒤로도 계속 논쟁이 되오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서 우리가 같으면 이제 대법원에서 불법성을 완전히 확정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이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키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때 군함도 그게 터졌을 때 그걸 겨우 얻어냈어요. 자신의 뜻에 반해가지고 거의 강제 노역을 당했다라는 것이 한국 측이 합으로서 얻어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지금은 포기한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냥 지나치기는 뭐하니까 심정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 정부에 라는 식의 굉장히 약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말로 주고 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말로 주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의 기본 헌법 정신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 그것도 이제 지난번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지고 있다는 심지어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윤동민 대사가 왜 니가타현 그 사도광산에 있는 곳에 왜 방문을 합니까? 니가타현 지사가 주일 한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요청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자기들이 아쉬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기본적인 어떤 그 선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혹시 일본에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외교 협상에서 카드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일본 측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얻어냈어요.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3자 청의원제 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게 거품이 빠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얻어낸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큰 문제거든요. 이것도 한국이 다 양보했죠. 라인야후 사태에서도 한국이 오히려 쟁점을 최소화시켰거든요. 이번에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은 여기에 반대하게 되면 이건 어렵습니다.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예스라는 카드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동민 대사가 귀국할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일본에 있었던 한국 대사 중에서 최고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쉬움을 표시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보수라는 건 뭡니까? 보수라는 것은 국익을 지키고
민족의 어떤 고유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반대예요. 네. 지금 정부는 보수라고 하면서 정반대. 이게 반북, 북한에 반대하다 보니까 완전히 반민족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굉장히 해괴한 상태예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히려 일본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외교 전문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죠. 이거 디플로메시라는 것은 저도 대학교 때 공부를 할 때 들었을 만큼 굉장히 유서 깊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한 외교 잡지 중에 하나예요. 네. 디플로메시는 외교관이란 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그런 글이 실렸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면 과거사에 대해서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유네스코라는 것은 유네스코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류가 만들어온 좋은 유산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공유해 나가고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기본 생각인 것이고, 유네스코 교육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증오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진실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지지하고 오히려 한국이 나서 가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돕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떤 잘못된 공범이다라는 정도까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아픈 소리죠. 아니, 국가라는 것이 왜 있고 국가라는 건 왜 있습니까? 국민이 지금까지 국가를 지키는 과정에서 당해온 많은 피해들, 그걸 기억하고 추모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아닌가요? 근데 국가가 국가가 가진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다 포기한 겁니다. 이건 뭐 보수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전부 다 내주고. 보수라는 것은 자기 걸 지키는 게 보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걸 발현을 시켜가지고 인류에 이바지한다든지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것이 보수인데, 이건 자기의 장점도 포기하고 남이 가진 단점, 문제점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그런 측면에서 디플로메시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건 외교 잡지에서 윤 정부야말로 일본의 역사의 공범이다라고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정말 예. 부끄러운 일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보수 인사라고 할 수도 있는 이종찬 대한광복회장이 굉장히 격렬하게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지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전의 일본과 전후의 일본은 다른 나라니까 전전의 일본 전범 국가인 그 국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전후의 일본하고는 미래를 열어가겠다. 그래서 그 관점에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전의 일본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아니 대통령 주변에 일본 우익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용산에 일제 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 예를 들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면 중요한 국가의 역사 관련 기관이 지금 포진한 상태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불성설이에요. 김형석 관장도 네. 식민지 근대화론자라는 말씀. 뭐 본인은 이제 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언론에 나온 그대로를 인용을 하자면 본인은 예를 들면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일본 식민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1910년 합법이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아가 있어요. 일본 국민이었지 일본 식민은 아니었는데 조선인들은 일본인들보다 차별받는 일종의 식민지의 식민들이었어요. 굉장히 가혹한 상태였거든요. 그건 맞다. 그 말이 틀리지 않고 그건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식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에 3.1운동과 그 같은 해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1893년에 만들어졌어요. 고종 황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1948년에 48년에 대한민국이 출발한 겁니다. 대한제국에서 그 이전에 1919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출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한민국 헌법 법통이거든요. 정신이고 취지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를 들면 건국절 논란 같은 거 하거든요. 건국절 논란은 뭐냐면 이명박 때부터 있었는데 1948년이 대한민국의 출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1919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정신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1948년에 이게 건국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출발이다고 말했냐면 전혀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뉴라이트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일종의 그 이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의 중요한 역사의 기관장들을 임명을 할 때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야 맞는 거죠. 더구나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본다면 뭐 안중근 의사의 무슨 손자라든지 독립운동에 투신했거나 또는 그걸 연구해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정반대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모욕이죠. 이건 헌법 위반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도대체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임명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지금 국가 특히 이제 역사 관련 기관에 임명되는 거 보게 되면 뉴라이트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뭐 무슨 재단 뭐 아니면 무슨 연구원 등등 해가지고. 근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건 지금 이 인사 임명 절차가 매우 지금 부적절하고 더구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가 지워져 버리는 거 아닌가요? 지워지는 그 36년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예를 들면 1937년에서 난징 대학살 같은 거 그 시초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1894년에서 청일전쟁에서 동학 그 민중항쟁이 있었는데 그때 무려 2만 명, 3만 명의 많은 의병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대량 학살이 있었어요. 그게 점점 발전하면서 일본군들이 말하자면 제국군대가 자행한 그 악행이 바로 난경 대학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 많은 의병들 또는 만주에서 의병 활동이 있었고 또는 임시정부에서 많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주요 법통인 거죠. 거기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그 근간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면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 관련 기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죠. 그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 그게 불법적으로 점거했다고 우리는 헌법 정신에 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정면을 부정하고는 합법적으로 합병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새로 다시 세운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주장은.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2019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1910년이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점거, 35년간의 불법 점거하에서 빚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서 정치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이렇게 럼섬이라고 그러는데 토탈로 해가지고 유무상 5억 달러가 들어온 것인데 정신적인 위자료를 별도 지급하라는 것이 2019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본 가가지고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3자 채무 변제를 한다. 일본 기업들은 추가로 나중에 변제할 필요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건 무시하는 거죠.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그대로 발언을 더구나 외국가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네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삼권 분립 할 수 부정하는 있네요. 겁니다. 그러네요. 원래 삼권 분립에서 가장 최고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대법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건 행정부의 장이 쫓겨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이 있지만 가장 최고에 있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사법부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법부의 판결은 따르는 것이 행정부하고 그 다음에 입법부의 기본적인 취지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무시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본의 모든 걸 양보하고 퍼주기 하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감, 그 다음 초조함 느끼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정치적인 그런 걸 있고 라인 야후 사태도 라인 플러스 2,500명 이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지금. 일본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한일 투자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걸 전부 다 일본 측의 그런 인프라로 구축하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바꿔 나가겠다, 거버넌스를 완전히 일본 위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개입이거든요. 이건 한일 투자 협정을 위반한 겁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 2023년에 있었던 걸 보게 되면 한미일은 경제안보, 기타 등등
모든 가치를 공유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한미일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그걸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20년 전에 2002년에 합의한 한일 투자 협정 자체도 일본이 지금 그걸 위배하면서 한국 측에 지금 불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 기업을 지키고 한국 국민을 지키고 오염수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라인을 지키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고유 역할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심지어 이용권까지 역사까지 다 이걸 내준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러네요. 네.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다 받아주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다. 오히려. 뭐 그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말 나중에 부끄러운 역사가 되기 쉬워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는 1910년이 합법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네. 1910년부터 1945년은 우리는 불법이고 일본은 합법인데 1965년에서는 냉전기에서 이걸 봉합한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이 불법이었다 합법이었다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는 19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강제징용 피해 같은 게 나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통으로 만들어 온 자산이 있어요. 1995년에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일 공동이 한일 양국 국교 정상화 때는 이걸 우리가 못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일본 측에 정말로 사죄 반성한다는 것을 문구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담화로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보완해 온 겁니다. 한일 양국의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같이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을 아베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다 깨뜨린 겁니다. 위안부가 날조됐다. 자발적이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조선반도 출신 징용. 지금도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보면 공식적인 용어가 뭐냐면 조선반도 출신 징용자입니다. 네, 이것은 전부 다 자발적인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강제가 없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무슨 2022년에는 독일의 숄츠 총리하고 기시다 총리가 만나가지고 그 지금 베를린 밑에 고 있는 소녀상 잘못된 거니까 없애달라. 베를린 시장도 최근에 일본에 가가지고 이 외무장관을 만나가지고는 앞으로 없애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 소녀상은 벌금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를린에 있는 교민들이 벌금 우리가 물 테니까 일단은 계속 가지고 나가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방치, 방관, 심지어 탄압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인사임명 이건 정말 그야말로 아까 뒷번호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완벽한 공범을 찾아낸 거죠. 일본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그런 일본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공범이 되고 있다는 외신 기사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부끄럽고 좀 참담합니다. 이건 정말 참담한 이건 정말 잘못된 역사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교수님 조금 화제를 돌려서요. 네. 제가 최근에 일본 내부도 좀 불안한 것 같아서 요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정부의 뭐 잘못된 것도 계속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그 일본이 100년 만에 대지진 예보가 나왔다고 하면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뭐 일단은 뭐 여행 예약하신 분들 취소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2011년에 토호쿠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으면 이게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 같고 사회가 불안정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하나는 단적인 사례가 기시다 총리가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 일정을 지금 포기했습니다. 총리가 몇 달 전부터 약속된 정상회담,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3개 나라를 방문한 것이 지금 그것을 전부 다 취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총리 관절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심각한 사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지진 가능성 예보를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익숙하거든요.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4도 5도 정도는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별로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걱정은 되지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리가 외유를 못하고 그 다음에 대지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불안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적어도 한 30년 내에 남해 이제 남쪽 남자 바다 있잖는데 난카이 트라프라고 그러는데 그 바다 밑에 이제 이 바다 밑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뭐냐면 태평양판, 필리핀판, 일본 열도판이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한 9도 정도, 대개 이제 9.1이었으니까 이 동일본 대지진이 그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0%입니다. 30년 내에 9도 정도에 해당하는 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0%. 그러니까 오사카부터 이제 그 큐슈까지 이르는 지역인데 네. 이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쓰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으로 일본에서는 대충 한 23만 명 정도 사망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3만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동일본 대진 때 9.1이었는데 그때도 사망자는 16,000명. 그것도 대부분 다 그 쓰나미로 죽었어요. 네. 쓰나미로. 그리고 이제 그 행방불명자가 한 2-3천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베 대지진 때는 1995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한 4,000명, 5,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일본에서 도로 교통량이 많은 데가 오사카하고 코베에 있는 이런 한신 고속도로라고 그러거든요. 이 한신 고속도로가 통행량이 가장 많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고가도로가 넘어진 거예요. 바다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넘어지면서 위에 있는 차량 이런 것들이 넘어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9.1 앞으로 30년 내에 80% 확률로 발생한다. 이건 정말 걱정이 되죠. 지금 이제 큐슈에서 7.1이 넘는 진도의 지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이 이제 일본 국내 뭐 그런 그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관서지방에 가는 지금 관광객들을 좀 취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또 이제 동북지방으로 가고 있어서 동북지방 또 방문하려는 관광객도 좀 취소하고, 홈카이도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이제 재난 국가니까요, 재해 국가고 그런 게 많이 익숙해져 있긴 한데 일본 사람들 항상 불안해요. 이게 30년 내에 80%, 80%라는 게 뭡니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엄청난 재앙 정도의 수준에 그런 점이 상당히 평소보다는 약간 그 강도가 심각성의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근데 저희는 경제 프로니까 경제 얘기 계속 하다가 지난주에 계속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갑자기 올린 것 때문에 저희 경제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고 없이 올려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했는데 또 미국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우리 주가도 따라서 떨어지고 일본 주가 더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게 더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나요? 일본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엔저가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외부로 또 수입하는 물품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은 이제 조금 약간 0.25% 올렸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일본이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가 역시 위축돼요. 위축됩니다. 부동산에 이렇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돈에 이자가 더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금년 들어서 처음에는 일본 경제가 한 2%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현실은 어떠냐? 0.8%, 0.6%로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만약에 더 올리게 되면 이제는 일본 국내부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에 총리 이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관료들이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계에서는 경기를 지금 위축시키게 되면 기시다 총리한테는 유리하진 않죠. 그렇죠.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관료가 좀 밀어붙이는 식의 지금 이 정도 이상 엔저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된다는 어떤 설득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0.25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 측에서 금리를 5월 달쯤에 내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대선이 11월 5일 날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끝나고 나서 뭐 트럼프든 아니면 뭐 민주당의 지금 해리스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 주가 폭락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일본 은행에서도 또 금방 금리 인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또 뭐 이렇게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물러난 것 같은 모습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다른 나라 급여들은 2배, 3배 올랐거든요. 일본 급여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대로예요.
약간 오른 정도입니다. 한 2% 정도 뭐 인플레가 있어가지고 약간 급여를 올리고 시급을 뭐 천행으로 무조건 올리자라고 일본 측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여는 뭐 미세하게는 올랐습니다만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이미 일본은 너무나 독일, 미국, 한국과 임금에서 본다면 너무 뒤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다 제가 있어 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소득세가 높아요. 아, 그래요? 급여를 딱 보게 되면 소득세가 꽤 나갑니다. 예, 그런데다가 월세가 있어요. 거기는 전세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월세가 예를 들면 월세 10만 엔, 예를 들면 25만 엔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득세가 5만 엔, 그 다음에 월세가 10만 엔, 15만 엔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돈이 10만 엔이 남는 겁니다. 이걸로 생활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제가 있을 때 누가 자기가 오늘 밥 사겠다, 술 사겠다 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대치페이입니다. 밥을 얻어먹은 적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예, 다 도지페예요. 돈이 없어요. 쓸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가난하군요. 가난하죠. 예. 물가 자체가 또 교통비도 엄청 비싸고 네. 역시 한국보다는 물가가 비싸요. 일본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물가는 또 오른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또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물가가 오르면 곤란하니까 금리를 좀 올리면 좀 다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나을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이에요. 예를 들면 30년간 비교를 해보면 급여는 전혀 오르지 않았고 이렇습니다. 30년 전에는 고령화 비율이 20% 안 됐거든요. 지금은 30%예요. 전부 다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세대들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뭐 지방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다가 30년 전에는 비정규직이 20% 안 됐어요. 지금은 무려 40%입니다. 그러니까 100% 가운데에서 노동인구 가운데 40%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비정규직이에요. 그 연금 보장 안 되죠. 보너스 보장 안 되죠. 시급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인구가 대부분이에요.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돈을 쓸 수 있느냐?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시급을 올리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 예를 들면 최근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기초소득 생활자에 대해서는 뭐 한 가구당 10만 엔이라든지 또는 5만 엔이라든지 해가지고 특별 지원금을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급한다고 해서 10월 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 비정규직 때문에 소득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근데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일본이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핵심이 돈을 풀어서 금리 낮추고 돈 풀고 뭐 엔저로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경제에 조금 이렇게 열기를 더해보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실패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건 이제 성공과 실패하다가 중간 지점 나오게 되면 2010 몇 년, 5년, 4년 되게 되면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약을 먹여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활동량을 늘려가지고 성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환자에 대해서 잠깐 일어나라고 자극적을 이게 주사를 바늘을 놓는 겁니다. 영양주사만 계속 넣는 그런 거죠. 잠깐 일어나다 활동하다 또 눕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인위적인 조치잖아요. N을 떨어뜨린다든지 돈을 많이 푼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어떤 IT 산업이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노베이션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생산과 기술과 이런 혁신이 나오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기술 혁신이라는 걸 분명히 넣어가지고 누구나 단돈 일액만 있으면 기업을 세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뭐 이렇게 면세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많이 취했는데 그게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아주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실패하고 일본 국민들은 가난해진 상태에서 늙어가고 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서 지진 맞습니다. 같은 공포도 밀려오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장성철, 김준일 평론가 이야기도 듣고 양기호 교수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일본은 또 일본대로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1시에 진행하고요. 내일도 11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양기호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